어머니, 아버지가 위독하시대요. 제발요. 출가 외인이 제사상 차리다 말고 어딜 가겠다는 거야. 그날 저는 부엌에 갇혀 아버지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오늘 원수 같은 시어머니가 제 수술대 위에 누워 목숨을 구걸하고 있네요. 메스를 든 며느리의 차가운 복수.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함께 하실 겁니다. 응급실의 자동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다급하게 카트를 밀고 들어오고 그 뒤를 한 남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따라 들어오네요. 환자의 보호자인 강민석이 땀에 젖은 얼굴로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의사, 의사 어딨어? 우리 엄마 죽는다고. 빨리 안 나오고 뭐해? 강민석이 간호사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간호사가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보호자분, 진정하세요. 지금 교수님 오고 계십니다. 밖에서 대기해 주세요. 진정은 무슨 진정이야? 우리 엄마 잘못되면 니들이 책임질 거야? 당장 제일 높은 사람 나오라고 해. 강민석이 씩씩거리며 병원이 떠나가라 악을 썼습니다. 그때 하얀 가운을 입은 여자가 차가운 표정으로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흉부외과 전문의 이서윤이었습니다. 서윤이 차트를 넘기며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란 피우지 마세요. 환자 상태 확인이 먼저입니다. 서윤이 고개를 들어 환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쓴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노인. 주름진 얼굴과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매. 15년 전 서윤을 지옥 불구덩이로 밀어넣었던 시어머니 박말자였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15년 전의 그날로 시간이 되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서윤의 눈앞이 아득해지며 끔찍했던 과거의 기억이 악몽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시간은 15년 전 매서운 한기가 감돌던 시댁의 부엌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던 때였습니다. 박말자가 무당을 불러 구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거실 한가운데서 박말자가 검은 비닐봉지에서 꺼낸 탕약을 대접에 콸콸 쏟아부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용한 보살님이 지어준 약이다. 몸에 좋은 건 다 고아서 만든 거라니까 눈 딱 감고 마셔라. 서윤이 역한 냄새에 코를 막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니, 냄새가 너무 역해요. 저 이거 못 마시겠어요. 박말자가 눈을 부라리며 서윤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억지로 입을 벌리게 했습니다. 잔말 말고 쳐넣어. 내년 배가 밭이 안 좋아서 씨를 못 품는 거 아니냐. 비싼 돈 들여서 해왔는데 어디서 투정이야. 박말자가 서윤의 입에 억지로 시커먼 국물을 들이부었습니다. 서윤이 캑캑거리며 몸부림치다 결국 바닥에 탕약을 다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바닥이 검은 물로 흥건해지자 박말자가 서윤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려치며 소리쳤습니다. 에이구, 이 복을 제 발로 걷어차는 년. 너 같은 건 따뜻한 방에서 잘 자격도 없어. 박말자가 서윤의 팔을 질질 끌고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서윤이 박말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문만 잠그지 마세요. 너무 추워요. 시끄러워.
내년 정신머리가 썩어 빠져서 그래. 오늘 밤은 밖에서 반성하고 있어. 박말자가 서윤을 베란다 밖으로 밀쳐내고 거실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한겨울의 칼바람이 얇은 옷 하나만 걸친 서윤의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서윤이 덜덜 떨며 유리창을 두드렸지만 안방에서는 박말자와 강민석의 TV 보는 소리와 웃음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윤이 어렵게 임신을 했을 때였습니다. 만삭이 되어 남산만 한 배를 안고 있는 서윤이 거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릎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박말자가 과일을 씹으며 말했습니다. 야, 저기 식탁 밑에 먼지 그대로다. 꼼꼼하게 좀 해라. 임신했다고 유세 떠냐? 몸을 자꾸 움직여야 애가 쑥 나오는 거야. 서윤이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저 배가 너무 뭉쳐서요. 조금만 쉬었다가 하면 안 될까요? 박말자가 들고 있던 리모컨을 서윤의 얼굴을 향해 냅다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꾀병이야. 옛날에는 밤매다가도 애 낳았어. 네가 상전이야? 아! 날아온 리모컨 모서리에 이마를 정통으로 맞은 서윤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이마에서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려 눈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박말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혀를 찼습니다. 쯧쯧 가지가지한다. 재수없게 피는 왜 흘리고 지랄이야? 가서 휴지로 닦고 걸레질 마저 해. 서윤이 피가 흐르는 이마를 손으로 감싸쥐고 흐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강민석이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강민석은 서윤의 이마에 붙은 반창고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박말자가 사놓은 새 양복을 보며 입이 찢어져라 웃었습니다. 와, 엄마 이거 진짜 비싼 브랜드 아니야? 나 이거 입고 싶었던 거 어떻게 알았어? 강민석이 새 양복을 몸에 대보며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박말자가 아들의 엉덩이를 두드리며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내 새끼 때깔 나는 거 봐라. 역시 옷이 날개네. 서윤이 제 카드 긁어서 샀다. 며느리 명의로 할부 끊으면 되니까 걱정 마라. 부엌에서 저녁을 차리던 서윤이 국자를 떨어뜨리며 달려나왔습니다. 어머니, 제 카드로 사셨다고요? 저번 달 생활비도 모자라서 보일러도 못 틀고 지냈는데 그 비싼 옷을 사시면 어떡해요? 강민석이 인상을 팍 구기며 서윤을 노려보았습니다. 야, 너는 남편 기 좀 살려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 내가 밖에서 기죽고 다니면 좋겠어? 쪼잔하게 굴지 좀 마. 박말자가 콧방귀를 뀌며 거들었습니다. 그래, 보일러 좀 안 튼다고 안 얼어 죽는다. 젊은 애가 왜 이렇게 엄살이 심해? 돈 아까우면 네가 더 아껴 쓰면 될 거 아니냐. 서윤은 차가운 냉골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때의 서러움과 모멸감이 다시금 서윤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다시 현재 응급실. 서윤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이마에 남은 희미한 흉터를 손가락으로 문질렀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상처는 여전히 욱신거리는 듯 했습니다. 서윤이 입술을 꽉 깨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잘 만났다. 내가 널 살려줄게. 그냥 죽는 건 너무 쉽잖아.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진실을 보게 해줄게. 서윤이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간호사를 향해
또렷하게 지시했습니다. 환자 바이탈 불안정합니다. 삽관 준비하고 수술실 바로 잡으세요. 제가 집도합니다. 그때 옆에서 씩씩거리던 강민석이 서윤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강민석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너 이서윤? 강민석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치며 손가락으로 서윤을 가리켰습니다. 말도 안 돼. 네가 왜 여기 있어? 네가 의사라고. 여기서 청소하는 게 아니고. 서윤이 싸늘한 표정으로 강민석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비키세요. 환자 죽이고 싶지 않으면. 강민석이 얼굴을 붉히며 서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야, 웃기지 마. 너 같은 게 무슨 수술을 해. 너 우리 엄마한테 복수하려고 그러지? 내가 모를 줄 알아. 강민석이 서윤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서윤은 피하지 않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윤의 눈빛에 기가 눌린 강민석이 멈칫했습니다. 서윤이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 치워. 내 몸에 손 대면 업무 방해에 폭행으로 경찰 부를 거야. 그리고 당신 어머니 살릴 수 있는 사람, 지금 이 병원에 나밖에 없어. 선택해. 여기서 시간 끌다 어머니 죽게 할 건지, 아니면 닥치고 내 말 들을 건지. 서윤의 단호한 태도에 강민석이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서윤이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분 밖으로 모시세요. 진료 방해됩니다. 보안 요원들이 강민석의 양팔을 붙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야, 이서윤. 너 우리 엄마 잘못되면 가만 안 둬. 알았어? 강민석의 고함이 응급실 복도 끝으로 멀어졌습니다. 서윤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카트에 실려가는 박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산소 마스크 속에서 박말자가 서윤을 알아보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공포와 충격으로 일그러진 박말자의 얼굴. 서윤은 그 얼굴을 내려다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래만이네요, 어머니. 수술실에서 뵙죠. 서윤이 수술복 자락을 휘날리며 응급실을 빠져나갔습니다. 15년 만의 재회, 그리고 지독한 악연의 이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술실의 차가운 공기가 박말자의 앙상한 몸을 감쌌습니다. 서윤이 마스크를 쓰고 수술복을 입은 채 말자의 머리맡에 섰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산소 마스크를 말자의 얼굴에 씌우자 말자의 눈동자가 공포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말자가 마스크 속에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말자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아주 꼼꼼하게 봐드릴게요. 15년 전 어머니가 제 가슴을 찢어 놓으셨던 것처럼요. 말자의 눈이 뒤집힐 듯 커지더니 마취 가스가 들어가자 스르르 눈꺼풀이 감겼습니다. 규칙적인 기계음 소리와 함께 말자의 의식이 깊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서윤이 평생을 저주하며 곱씹었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시간은 15년 전 추석 당일 새벽이었습니다. 집안 가득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앞치마를 두르고 쪼그려 앉아 끊임없이 전을 부치고 있었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소파에 앉아 밤을 까던 박말자의 감시 때문에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올려둔 서윤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친정엄마의 전화였습니다. 서윤이 기름 묻은 손을 대충 닦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수화기 너머로 친정엄마의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윤아. 흐흑. 아버지가 위독하시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야겠다. 의사가 오늘 넘기기 힘들대. 서윤의 손에서 뒤집개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 아빠가요? 엄마, 나 지금 바로 갈게. 조금만 기다려. 서윤이 허둥지둥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말자가 밤 깎던 칼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전 붙이다 말고 어딜 가려고. 서윤이 울먹이며 박말자에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친정아버지가 위독하시대요. 오늘을 넘기기 힘들다고. 저 지금 빨리 가봐야 해요. 제발요. 하지만 박말자의 표정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박말자가 콧방귀를 뀌며 대답했습니다. 위독? 흥, 노인네들 툭하면 죽는 소리 하는 거 하루 이틀이냐? 오늘은 추석이야. 출가 외인이 어딜 감히 조상님 밥상을 뒷전으로 해? 서윤이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박말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사람이 죽어간다고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시끄러워.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시집 왔으면 이 집 귀신이 되어야지. 친정 타령은 무슨 얼어 죽을. 당장 가서 전 마저 붙여. 박말자가 서윤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서윤이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안 돼요. 저 가야 해요. 이번엔 정말 못 참아요. 서윤이 현관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말자가 거구의 몸을 날려 서윤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인연이 진짜 어디서 어른 말을 무시해. 아, 어머니, 이거 놓으세요. 저 갈 거예요. 서윤이 발버둥 쳤지만 힘으로 박말자를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박말자는 서윤의 손에서 가방을 빼서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그러고는 현관에 놓인 서윤의 구두와 운동화를 모조리 집어들더니 현관문을 열고 복도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가려거든 맨발로 기어서 가봐. 어디 갈 수 있으면 가보라고. 박말자가 현관문을 쾅 닫고는 도어락에 이중 잠금 장치까지 걸어버렸습니다. 삐리링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굳게 잠겼습니다. 서윤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잠긴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저 아빠 얼굴은 봐야죠. 네, 제발이요. 서윤이 무릎을 꿇고 손이 닳도록 빌었습니다. 하지만 박말자는 팔짱을 낀 채 서윤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가려거든 이혼 도장 찍고 맨몸으로 나가. 그전엔 이 집 문턱 못 넘는다. 내일 아침 차례상에 올릴 전 300장 모양 예쁘게 다 붙이기 전에는 물 한 모금도 못 마실 줄 알아. 박말자는 씩씩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부엌에 덩그러니 남겨진 서윤은 잠긴 현관문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신발도 없고 지갑도 뺏겼고 무엇보다 이 독한 시어머니가
정말로 문을 열어주지 않을 기세였으니까요. 서윤은 결국 부엌 구석으로 기어가 다시 프라이팬 앞에 앉았습니다. 흐르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 앞치마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빠, 미안해. 아빠. 서윤은 피눈물을 흘리며 전을 뒤집고 또 뒤집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역겨워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부고 붙인 별세. 서윤은 뜨거운 전을 손에 쥔 채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딸의 이름을 부르다 눈을 감으셨다고 했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서 혼절하듯 쓰러져 오열했습니다. 장례식은 눈물바다였습니다. 서윤은 3일 내내 빈소를 지키며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서윤은 퀭한 눈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역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안방에서 남녀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안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남편 강민석이 낯선 여자와 뒹굴고 있었습니다. 서윤과 눈이 마주친 강민석이 쏘스라치게 놀라며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너 벌써 왔냐? 강민석의 뻔뻔한 얼굴을 본 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피눈물을 흘리는 동안 남편이라는 작자는 집에서 다른 여자와 놀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건넌방에서 박말자가 튀어나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박말자가 낯선 여자를 보더니 오히려 서윤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에이구, 재수없게. 상갓집 갔다 왔으면 밖에서 소금이나 뿌리고 들어올 것이지. 어디서 귀신을 붙여와서 산통을 깨. 서윤이 기가 막혀 박말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게 하실 말씀이에요? 남편이 상중인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웠다고요. 박말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네가 평소에 얼마나 칠칠맞게 굴었으면 민석이가 밖으로 나돌았겠냐? 다 내 탓이다. 썩 나가서 소금 가지고 와.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울분도 기대도 남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식탁 위에 놓여있던 펜을 집어들어 예전에 강민석이 홧김에 던져두었던 이혼 서류에 거침없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강민석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그래, 다 가져.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봐. 서윤은 안방에 있던 자신의 짐을 챙길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가 손에 잡히는 아무 신발이나 하나 집어들고 현관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야, 너 진짜 가냐? 가면 다시는 못 들어올 줄 알아. 뒤에서 박말자가 악을 썼지만 서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신발이 빗물에 젖어 질척거렸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때리며 뜨거운 눈물을 씻어내렸습니다. 서윤은 빗속에서 주먹을 꽉 쥐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피 맺힌 맹세를 했습니다.
두고 봐. 내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한 데가 반드시 치르게 해줄게. 내가 성공해서 당신들 목숨줄 쥐고 흔들어 줄 거야. 그때 가서 살려달라고 빌어도 소용없어. 번개가 번쩍이며 서윤의 도끼 어린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날의 빗소리는 15년이 지난 지금도 서윤의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다시 현재 수술실. 서윤은 감았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수술대 위에는 마취되어 잠든 박말자가 누워있고 강력한 조명이 그녀의 가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메스. 간호사가 서윤의 손바닥에 차가운 메스를 올려놓았습니다. 서윤의 손끝이 박말자의 흉부를 향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피부를 가르자 붉은 선혈이 배어나왔습니다. 서윤이 개용기를 이용해 갈비뼈를 벌리자 마침내 박말자의 심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5년의 세월만큼이나 병들고 추악하게 찌그러져 헐떡이는 심장. 서윤은 그 심장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목숨은 이제 내 손안에 있어. 서윤의 눈빛이 수술실 조명보다 더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15년 전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서윤이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의 허름한 고시원이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던지고 맨몸으로 뛰쳐나온 그녀에게 남은 건 주머니 속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과 낡은 신발뿐이었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1평짜리 좁은 방. 성인 한 명이 다리를 뻗으면 꽉 차는 그관 같은 방이 서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서윤이 축축한 벽지에 등을 기대고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흐흑, 끄흐흑.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지만 옆방에 들릴까봐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난 서윤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 24시간을 쪼개 살아야 했습니다. 식당 주방장이 고무장갑을 벗는 서윤에게 소리쳤습니다. 어이, 이서윤 씨, 접시에 고춧가루 묻어 있잖아. 눈을 어디다 두고 닦는 거야? 서윤이 갈라지고 터진 손등을 감추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닦겠습니다. 쯧쯧. 젊은 여자가 어쩌다 이 꼴이 됐는지. 정신 똑바로 차려. 일할 사람이 없는 줄 알아? 서윤은 입술을 꽉 깨물며 다시 차가운 물속에 손을 담갔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시댁에서 겪었던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서윤은 매일 밤 고시원 책상 스탠드 불빛 아래서 헌책방에서 주워온 의학 서적을 펼쳤습니다. 졸음이 쏟아지면 생 커피 믹스 가루를 입안에 털어넣고 우적우적 씹었습니다. 쓴 가루가 목구멍을 긁고 내려갈 때마다 서윤은 주문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성공할 거야. 반드시 의사가 돼서 그 사람들 앞에 보란 듯이 나타날 거야. 그때까지는 잠도 사치야.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편의점 카운터를 지키던 서윤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노신사 한 명이 컵라면을 들고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계산대 앞에 선 노신사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님? 손님 괜찮으세요? 서윤이 계산대 밖으로 뛰쳐나가는 순간
노신사가 바닥으로 쿵 하고 쓰러졌습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노신사의 목에 손을 대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심정지였습니다. 서윤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이 아닌 과거 의대본과 시절의 예리한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서윤이 즉시 노신사의 흉부를 압박하며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제발, 제발 돌아와요. 서윤의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1분, 2분. 영원 같은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노신사의 입에서 컥 하는 소리와 함께 숨이 트였습니다. 출동한 119구급 대원들이 노신사를 싣고 떠난 뒤 서윤은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람을 살렸다는 벅찬 감정과 함께 잊고 있었던 꿈이 뜨겁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퇴원한 노신사가 편의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국내 최고의 흉부외과 권위자인 최명예 교수였습니다. 최 교수가 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니가 나를 살렸네. 구급대원들 말이 응급처치가 아주 완벽했다고 하더군. 그냥 알바생 솜씨가 아니던데 혹시 의학을 공부했나? 서윤이 고개를 푹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의대 본가까지 다녔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그만뒀지만요. 최 교수가 서윤의 터진 손과 퀭한 눈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 그 좋은 재능을 썩히고 있나? 다시 공부할 생각 없나? 돈이 없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벅찹니다. 최 교수가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내가 자네 스폰서가 되어주겠네. 학비, 생활비 걱정 말고 다시 시작해보게. 자네 손은 설거지를 할 손이 아니라 사람의 심장을 뛰게 할 손이야. 그날 밤 서윤은 고시원 옥상에 올라가 명함을 쥐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것은 지옥 같은 삶에 내려온 동아줄이었습니다. 그 후로 10년 서윤은 말 그대로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자신보다 10살이나 어린 동기들 사이에서 독사 마녀라고 불리며 수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 이동하면서 빵을 씹었고 명절이나 휴일도 없이 수술실과 도서관을 오갔습니다. 오직 단 하나의 목표, 자신을 짓밟았던 시댁 식구들에게 가장 높은 곳에서 복수하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다시 현재 병원 수술실 앞 복도,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꺼지고 서윤이 피 묻은 수술복 위에 가운을 걸치고 걸어 나왔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있던 강민석이 서윤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달려들었습니다. 강민석의 얼굴은 분노와 불안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야, 이서윤, 우리 엄마 어떻게 됐어? 너 수술하다가 딴짓한 거 아니야? 강민석이 삿대질을 하며 서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깜짝 놀라 쳐다보았지만 강민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엄마 며느리였는데 앙심 품고 수술 집도했다고요. 이거 의료법 위반 아니야? 당신들 다 한패지? 서윤이 마스크를 벗으며 싸늘한 눈으로 강민석을 노려보았습니다. 조용히 해. 여기가 시장 바닥인 줄 알아? 환자 지금 회복실로 옮겼으니까 소란 피우지 마. 뭐? 조용히 하라고? 웃기지 마. 너 같은 돌팔이한테 내 엄마 맡긴 것부터가 실수였어.
당장 원장 나오라고 해.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수행 비서들을 대거 느린 중후한 인상의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이 병원의 병원장이었습니다. 강민석이 기세등등하게 병원장에게 다가가며 외쳤습니다. 아이고, 마침 잘 오셨네. 원장님, 여기 좀 보세요. 이 의사가 제 전처인데 개인적인 감정으로 수술을. 하지만 병원장은 강민석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VIP 수술도 역시 이 교수님 손을 거치니 결과가 좋군요. 이사회에서도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강민석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 거만하던 병원장이 서윤에게 깍듯하게 존댓말을 쓰며 쩔쩔매는 모습이라니. 서윤이 무표정한 얼굴로 가볍게 목례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 그리고 원장님. 서윤이 눈짓으로 멍하니 서 있는 강민석을 가리켰습니다. 이 보호자분이 병원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의료진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보안팀에 연락해서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병원장이 엄한 표정으로 강민석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이서윤 교수님은 우리 병원의 자랑이자 국내 최고의 흉부외과 권위자이십니다. 함부로 말씀하시면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당장 사과하세요. 강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윤과 병원장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15년 전 집에서 낡은 옷을 입고 걸레질이나 하던 그 이서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깔보고 무시했던 전처가 감히 쳐다도 못 볼 위치에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강민석이 말을 더듬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아니, 그게, 저기. 서윤이 강민석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서윤의 서늘한 기백에 강민석이 움찔하며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서윤이 강민석의 귓가에 대고 나직하지만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맞지? 내 어머니 살릴 수 있는 의사, 대한민국에 나 하나뿐이야. 내 손끝 하나에 내 어머니 목숨이 달려 있다고. 그러니까 서윤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살고 싶으면 납작 엎드려. 개처럼 짖지 말고. 서윤은 멍하니 굳어버린 강민석을 지나쳐 당당하게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강민석이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려한 귀환 그리고 철저한 가불관계의 역전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장장 5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실 램프가 꺼지고 서윤이 피 묻은 장갑을 벗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술은 완벽했습니다. 말자의 너덜너덜해진 심장 판막은 서윤의 신들린 솜씨로 새 것처럼 복구되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박말자는 이틀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진 박말자가 부스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창가에 서서 차트를 보고 있는 서윤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박말자가 쉰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 물 좀 다오. 서윤이 천천히 몸을 돌려 박말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박말자는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하냐? 시어머니가 목이 타다는데 멍하니 서서.
얼른 물 안 떠오고. 15년 전 안방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며느리를 부려먹던 그 말투 그대로였습니다. 서윤이 차트를 탁 덮으며 침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서늘한 눈빛으로 박말자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정신이 좀 드십니까? 박말자가 기가 막히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환자분? 야, 이서윤. 너 지금 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의사 가운 좀 걸쳤다고 시어머니가 안 보이냐?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봐. 박말자가 습관처럼 손을 들어 서윤의 등짝을 때리려 했지만 수술 직후라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침대 옆에 있는 간호사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여기는 병원이고 저는 당신 주치의입니다. 물이 필요하면 간병인을 쓰시든가 간호사를 부르세요. 저는 물 심부름하러 온 게 아닙니다. 뭐라? 이게 진짜 돌았나? 내가 내 시어머니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수발드는 게 당연하지.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박말자가 꽥 소리를 질렀지만 서윤은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15년 전에 법적으로 남남됐습니다. 지금 당신은 제 환자일 뿐이고 저는 당신 목숨 살려놓은 의사입니다. 치료에 협조 안 하고 난동 부리면 강제 퇴원시킬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때마침 호출을 받은 간호사들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무슨 일이세요? 환자분이 의식은 돌아왔는데 선망 증세가 있는 것 같네요. 자꾸 헛소리를 하고 소란을 피우니 진정제 투여하고 필요하면 억제대 사용하세요. 서윤의 지시에 간호사들이 박말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박말자가 발버둥 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거 안 나? 야, 이서윤,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거뒀는데. 은혜도 모르는 년. 박말자의 고함이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환자와 보호자들이 혀를 차며 쳐다보자 박말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자신이 하녀처럼 부리던 며느리 앞에서 침대에 묶인 꼴이라니 박말자에게는 죽기보다 싫은 굴욕이었습니다. 서윤은 분해서 씩씩거리는 박말자를 뒤로하고 차가운 미소를 머금은 채 병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통쾌함도 잠시, 며칠 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수술 경과는 좋았는데 회복세를 보이던 박말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것입니다. 서윤이 회진을 돌 때마다 박말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했습니다. 배가 끊어질 것 같아. 토할 것 같아. 박말자가 침대 옆에 놓인 대야에 연신 구역질을 해댔습니다. 서윤이 급히 청진기를 대보았지만 심장 소리는 정상이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서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간 수치와 신장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다. 심장 기능은 완벽하게 돌아왔는데 왜 장기가 망가지고 있지? 수술 합병증이라고 보기엔 증상이 너무 특이해. 서윤은 원인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실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서윤이 간호 스테이션에서 차트를 정리하다가 무심코 CCTV 모니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박말자의 병실 앞을 서성이던 강민석이 주위를 살피더니 슬그머니 병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강민석은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커튼을 쳤습니다. 서윤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면회 시간이 아닌데 몰래 들어간 것도 수상했지만 커튼 뒤 그림자의 움직임이 묘했습니다. 강민석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박말자의 입에 물려주는 듯 했습니다. 서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305호실에 보호자 들어갔나요?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까 오전에 다녀가시고 안 오셨는데요. 서윤이 입술을 깨물며 305호실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강민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이거 얼른 마셔. 병원 밥이 맛이 없어서 기운이 없는 거야. 내가 용안대서 지어온 보약이니까 이거 먹어야 빨리 낫지. 강민석이 검은 파우치의 귀퉁이를 뜯어 박말자의 입에 대주고 있었습니다. 박말자는 아들이 주는 것이라면 양잿물이라도 마실 기세로 입을 벌리고 받아먹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밖에 없네. 이 귀한 걸 어떻게 구했어? 꿀꺽, 꿀꺽. 서윤이 성큼성큼 다가가 커튼을 확 젖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갑작스러운 서윤의 등장에 깜짝 놀란 강민석이 들고 있던 파우치를 황급히 등 뒤로 감췄습니다. 검은 액체 몇 방울이 침대 시트 위로 튀었습니다. 강민석이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아, 아니. 깜짝이야. 노크도 없이 들어오는 게 예의입니까? 서윤이 강민석의 등 뒤를 노려보며 추궁했습니다. 환자한테 뭘 먹인 거예요? 외부 음식 반입 금지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아, 거참 깐깐하시네. 그냥 보약이야, 보약. 우리 엄마가 기력이 없어서 내가 특별히 지어온 거라고. 의사 선생이 못 고치니까 내가 챙기는 거 아니야. 서윤이 강민석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거 져주세요. 성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싫은데요? 이건 우리 집안 비법이라 아무한테나 못 보여줘요. 강민석이 파우치를 주머니에 구겨 넣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순간 병실 안에 퍼진 냄새가 서윤의 코를 찔렀습니다. 아주 독특하고 역한 냄새였습니다. 서윤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이 냄새 어디서 맡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15년 전 아이가 안 생긴다며 박말자가 억지로 서윤의 입에 들이부었던 그 끔찍한 탕약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몸에 좋은 건 다 넣었다던 그 역겨운 한약 냄새. 그런데 그 뒤로 묘하게 톡 쏘는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늘이 썩은 듯한 매캐함과 피냄새 같은 비릿한 쇠맛. 서윤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의대 시절 독성학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마늘 냄새와 금속성 맛. 그것은 바로 비소의 특징이었습니다. 서윤이 헛웃음을 삼켰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기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며느리한테는 임신하라고 억지로 정체불명의 약을 먹이더니 정작 자기는 아들이 주는 독인 줄도 모르고 받아먹고 있네. 서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 간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약물은 간 부전을 일으킬 수 있어요. 당장 중단하세요. 강민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요. 엄마,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의사 말 듣지 마. 알았지? 강민석이 서윤을 밀치고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박말자가 서윤을 흘겨보며 투덜거렸습니다. 너는 애가 왜 그렇게 독하냐? 아들이 엄마 생각해서 보약 좀 해왔기로써니 그걸 빼서 못 먹게 하려고 들어. 신보가 고약하니까 네가 혼자 사는 거야. 서윤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박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아들을 효자라고 믿고 있는 꼴이 우스웠습니다. 서윤은 잠시 후 강민석이 나간 방향을 확인하고 조용히 병실 내 화장실로 향하지 않고 복도 끝에 있는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강민석이 급하게 버리고 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윤이 위생 장갑을 끼고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겨진 검은색 파우치 하나가 나왔습니다. 아직 바닥에 검은 액체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이 파우치를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확실했습니다. 그 역한 냄새 속에 숨겨진 치명적인 독의 향기. 서윤은 파우치를 증거물 봉투에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박말자는 약 기운 때문인지 다시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박말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화려한 반지가 껴진 손가락. 서윤이 주머니에서 작은 돋보기를 꺼내 박말자의 손톱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술을 위해 매니큐어를 지운 맨손톱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서윤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역시 박말자의 10손가락 손톱 중간쯤에 하얀색 가로줄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로 그은 듯한 흰 선. 만성 비소 중독의 결정적인 증거, 미스 라인이었습니다. 서윤이 박말자의 손을 내려놓으며 싸늘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끔찍이 아끼던 아들이 당신을 죽이고 있었어. 서윤은 증거물이 든 봉투를 꽉 쥐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연구실로 돌아오자마자 불을 환하게 켰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까 쓰레기통에서 수거한 검은 파우치와 몰래 채취해 온 박말자의 머리카락 몇 가닥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병리과장인 동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과장. 나 이서윤이야. 지금 바로 샘플 하나 보낼 테니까 긴급 독성 검사 좀 부탁해. 비소. 그래, 비소 중독이 의심돼. 최대한 빨리 결과 줘. 전화를 끊은 서윤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원인 모를 장기 부전, 손톱에 나타난 하얀 가로줄 미스 라인, 그리고 15년 전 맡았던 그 역한 탕약 냄새. 서윤은 휴대폰을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혼 소송 때 알게 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었습니다. 네, 사무장님. 저 이서윤입니다.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제 전 남편 강민석 씨 금융거래 내역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보험 가입 내역이랑 채무 관계요. 네, 급합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검사 결과와 사무장의 연락이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이메일로 온 독성 검사 결과지를 확인한 서윤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비소아선익 농도 치사량 임박, 장기 복용으로 인한 만성 중독 소견. 이어 사무장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교수님, 알아보니까 상황이 심각하네요. 강민석 씨, 지금 도박 빚만 20억이 넘습니다.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사무장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1년 전에 어머니 박말자 씨 명의로 사망보험을 5개나 들었어요. 사망 시 수령액이 총 50억입니다. 수익자는 전액 강민석이고요. 서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50억. 그 돈 때문에 낳아준 어머니에게 1년 동안 독을 먹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치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인간이. 아니야. 짐승만도 못한 놈. 한편 병원 복도 구석에서 강민석은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보약을 뺏어가고 꼬치꼬치 캐묻는 게 영 찜찜했습니다. 젠장. 그 의사년 눈치가 보통이 아니야. 혹시 눈치챈 거 아니겠지? 안 돼. 여기서 들통나면 감방 가는 건 둘째치고 50억이 날아간다고. 강민석의 눈이 탐욕과 공포로 번들거렸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서윤이 손을 쓰기 전에 먼저 판을 뒤집어야 했습니다. 강민석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저 민석인데요. 네, 내일 아침에 병원으로 사람들 좀 보내주세요. 아니요, 깡패 말고 바람잡이들이요. 제가 기가 막힌 쇼를 하나 할 거거든요. 다음 날 아침 8시. 평화롭던 병원 로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강민석이 머리에 의료살인 규탄이라고 적힌 붉은 띠를 두르고 로비 한복판에 대자로 드러누운 것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그가 부른 바람잡이 몇 명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출근하던 의료진들과 환자들이 놀라서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강민석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 병원 흉부외과 이서윤 교수가 멀쩡한 우리 엄마를 다 죽여놨습니다. 강민석이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전 며느리라는 여자가 앙심을 품고 수술한답시고 사람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뻔뻔하게 의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들이 수군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진짜야? 전 며느리가 수술을 했다고? 세상에, 복수하려고 일부러 그랬나 봐. 무서워서 이 병원 다니겠어? 강민석은 사람들이 동요하는 것을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더 크게 악을 쓰며 여론몰이를 시작했습니다. 살인마 이서윤은 물러가라. 우리 불쌍한 엄마 살려내라. 병원장은 당장 나와서 사과해라. 그 시각 305 병실. 박말자는 밖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에 불안한 듯 간호사를 호출했습니다. 저기, 밖에 무슨 일이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우물쭈물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아드님이 지금 로비에서 우리 민석이가 왜 보호자분이 환자분이 억울하게 의료사고를 당했다면서 교수님 처벌하라고 시위를 하고 계세요. 그 말을 들은 박말자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습니다. 박말자가 감격에 겨워 가슴을 치며 울먹였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효자가 따로 없네. 애미가 못나서 며느리한테 구박받고 누워있는데 아들이 날 지켜주겠다고 저 난리를 치는구나. 박말자는 창문 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석아, 고맙다.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해.
저 독한 의사년 소나기에서 날 구해줄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이 구하려는 건 자신의 목숨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으로 받게 될 50억 원이라는 사실을요. 병원장실. 병원장이 창문 너머로 로비의 난장판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서윤이 들어왔습니다. 서윤의 표정은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의 바다처럼 고요하고 차가웠습니다. 병원장이 근심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 교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보호자가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니 병원 이미지가 말이 아니에요. 일단 수술에는 문제 없었던 거 확실하죠? 서윤이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병원장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원장님, 이건 의료사고가 아닙니다. 살인 미수 사건입니다. 네, 살인 미수요? 병원장이 놀라서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국과수 감식 결과에 준하는 독성 검사 결과지와 강민석의 보험 가입 내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훑어내려가던 병원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환자의 아들 강민석이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에게 1년 넘게 비소를 먹여왔습니다. 이번 장기 부전도 그 때문이고요. 수술은 완벽했습니다. 저자가 지금 쇼를 하는 건 자신의 범죄를 덮고 어머니를 강제 퇴원시켜서 집에서 끝장을 보려는 수작입니다. 병원장이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아들이 어머니한테. 경찰 불러주세요, 원장님. 제가 직접 내려가서 끝내겠습니다. 서윤은 병원장실을 나와 간호 스테이션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수화기를 들고 305 담당 간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당장 305 병실 전화기 스피커폰으로 켜두세요. 볼륨 최대로 높이고요. 네, 스피커폰이요? 갑자기 왜? 이유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세요. 환자가 진실을 알아야 하니까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윤은 마침 도착한 경찰관 2명과 합류했습니다. 경찰관이 서윤에게 경례하며 물었습니다. 신고하신 이서윤 교수님이십니까? 네, 접니다. 범인은 지금 1층 로비에 있습니다. 증거는 여기 다 있고요. 서윤이 독극물 파우치가 든 증거물 봉투를 들어 보였습니다. 투명한 봉투 안에서 검은색 파우치가 번들거렸습니다. 서윤이 앞장서서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경찰관들과 병원 보안팀장도 비장한 표정으로 뒤를 따랐습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1층을 향해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서윤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15년 전 빗속에서 했던 맹세가 떠올랐습니다. 당신들 목숨줄 쥐고 흔들어 주겠다던 그 약속을 지킬 시간이었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1층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로비에 소란스러운 소음이 확 밀려 들어왔습니다. 강민석은 여전히 바닥에 드러누워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병원장은 나와라. 살인의사 이서윤을 구속해라. 서윤이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를 내며 로비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하얀 가운 자락이 펄럭이며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윤에게 쏠렸습니다. 서윤을 발견한 강민석이 벌떡 일어나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아이고,
저기 나오네. 살인 마녀 이서윤. 여러분, 저 여자가 우리 엄마를 죽였습니다. 강민석이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강민석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에 쥐고 있던 서류 뭉치를 강민석의 얼굴을 향해 힘껏 뿌렸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로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강민석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서윤이 로비가 떠나가라 쩌렁쩌렁하게 외쳤습니다. 당신이 어머니께 먹인 거, 그거 보약 아니잖아. 서윤의 일갈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의 숨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윤이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구두 끝으로 가리키며 사형 선고를 내리듯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거 비소잖아. 쥐약 만들 때 쓰는 독극물. 로비의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서윤이 던진 비소라는 단어가 폭탄처럼 사람들 뇌리에 박혔습니다. 강민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입술로 애써 비웃음을 흘리려 노력했습니다. 참. 비소? 야, 이서윤. 너 소설 쓰냐?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이게 무슨 비소야? 내가 지어온 한약이라고 몇 번을 말해. 강민석이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저 여자 말 믿지 마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의사가 자기 실수 덮으려고 멀쩡한 사람을 살인범으로 몰고 있어요. 하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짝 더 다가가며 서늘하게 물었습니다. 한약? 그럼 지금 당장 마셔봐. 네가 지어온 그 귀한 보약 내 엄마한테 먹이기 전에 효자 아들이 먼저 기미 좀 해보라고. 못할 거 없잖아. 서윤의 도발에 강민석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보약이라면서 왜 못 마셔요? 진짜 독약 아니야? 저 남자 눈빛이 이상해. 궁지에 몰린 강민석이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진짜 내가 왜 내 장단에 춤을 춰야 해. 비켜. 나갈 거야. 강민석이 도망치려 몸을 돌리는 순간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이 그를 덮쳤습니다. 강민석 씨, 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거 안 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증거 있어? 경찰관이 강민석의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하는 사이 다른 경찰관이 그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곧이어 강민석의 바지 주머니에서 뜯지 않은 검은색 파우치 하나가 나왔습니다. 서윤이 제출한 증거물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여기 증거 나왔네요. 경찰관이 파우치를 들어보이자 강민석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한 강민석. 그 순간 그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추악한 본성이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착한 아들을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강민석이 경찰관들의 손을 뿌리치려고 발버둥 치며 악을 썼습니다. 빌어먹을. 이거 놓으라고. 그래, 내가 먹였다. 그게 뭐 어때서.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경악하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강민석은 이성을 잃고 서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서윤, 네가 다 망쳤어.
넌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재수 없는 년. 서윤이 차가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 당신 어머니잖아. 당신 하나 보고 평생 사신 분한테 어떻게 독을 먹여? 어머니? 웃기고 자빠졌네. 그 노인네가 살아있어서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돈도 없는 게 병원비만 축내고 밥만 축내고. 강민석의 입에서 저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보험금 50억이야. 50억이라고. 그 노인네가 눈 딱 감고 죽어주면 내 빚도 갚고 새 인생 살 수 있었어. 근데 네가 살려놨잖아. 쓸데없이 수술은 왜 이렇게 잘해서 사람을 망쳐놔? 왜? 돈 때문에.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다고? 그래. 늙으면 죽어야지. 왜 끈질기게 안 죽어서 아들 앞길을 막냐고. 아, 그때 그냥 한 방에 많이 먹일걸. 찔끔찔끔 먹이다가 이 사단이 났네. 강민석은 바닥에 침을 뱉으며 패악질을 부렸습니다.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그의 목소리는 서윤이 미리 간호사에게 지시해둔 스피커폰을 타고 305호 병실로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305호 병실.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전화기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늙으면 죽어야지. 왜 끈질기게 안 죽어서 아들 앞길을 막냐고. 박말자는 침대 헤드를 부여잡은 채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게 꿈이기를, 지독한 악몽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우리 민석이가 그럴 리 없어. 박말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 자신의 금쪽 같은 아들 민석이었습니다. 노인네가 죽어야 보험금이 나온다고. 50억이 날아갔잖아. 젠장. 박말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고 혼자 몸으로 시장 바닥에서 생선 내장을 다듬어가며 키운 자식이었습니다. 자신은 굶어도 아들 입에는 고기를 넣어줬고 며느리를 쥐잡듯이 잡아서라도 아들 길을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자신이 죽기를 바랐답니다. 그것도 돈 때문에. 박말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석아, 네가 어떻게 애미한테. 전화기 너머에서는 경찰들이 강민석을 끌고 가는 소리와 끝까지 저주를 퍼붓는 강민석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거 나 억울해. 엄마 듣고 있어? 나 좀 꺼내줘. 탄원서 써. 죽기 싫으면 탄원서 쓰라고. 그 마지막 외마디 비명을 끝으로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박말자는 멍하니 전화기만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심장이 칼로 난도질 당하는 고통에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고 서윤이 들어왔습니다. 서윤의 표정은 건조했습니다. 박말자는 초점 없는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다가 덜덜 떨리는 손을 뻗으며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윤아, 방금 그거 꿈이지? 민석이가 아니지? 응? 누가 흉내 낸 거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묻는 박말자의 모습이 처량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그 마지막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서윤이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흩어지며 박말자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사망보험계약서, 피보험자, 박말자, 수익자, 강민석 사망 시 지급액 50억 원. 그리고 그 옆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독성 검사 결과 비소 검출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직접 보세요. 당신이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아들이 당신 목숨에 매겨놓은 가격표입니다. 서윤의 차가운 음성에 박말자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사망과 50억이라는 글자만은 대모처럼 눈에 박혔습니다. 박말자가 가슴을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으악.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처절한 비명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말자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침대 위를 굴렀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나쁜 놈아, 차라리 나를 죽여라, 죽여. 박말자의 통곡 소리에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놀라서 병실 안을 기웃거렸습니다. 혈압 모니터의 경고음이 B-B- 하고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그 모습을 팔짱을 낀 채 무감각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15년 전 자신이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피눈물을 흘릴 때 박말자가 지었던 표정이 딱 저랬을까 싶었습니다. 서윤은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인과응보라는 단어만 머릿속에 맴돌 뿐이었습니다. 박말자가 서윤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손을 허우적거렸습니다. 서윤아,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해다오. 내 아들이 날 죽이려 했다니. 내가 헛살았다. 내가 헛살았어. 박말자는 숨이 넘어갈 듯 꺽꺽거리며 오열했습니다. 가슴속에 쌓인 배신감과 후회가 용암처럼 터져나와 그녀를 태워버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박말자의 손길을 피하며 뒤따라 들어온 담당 간호사에게 건조하게 지시했습니다. 환자 익스파이어 사망하지 않게 바이탈 체크 계속하세요. 진정제 투여하고 그래도 발작하면 사지 억제대 묶으세요. 네, 교수님. 간호사가 급히 주사기를 준비했습니다. 서윤은 침대맡으로 다가가 고통스러워하는 박말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여기서 쓰러져 죽으면 너무 편하잖아요. 서윤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아직 죗값을 다 못 치르셨어요. 아들이 준 독을 보약이라고 믿고 마셨던 그 기억, 뼈에 사무치게 곱씹으셔야죠. 죽지 말고 살아서 지옥을 맛보세요. 박말자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서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진정제가 투여되자 박말자의 몸이 서서히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젖은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박말자를 뒤로하고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병실을 나갔습니다. 닫힌 문 뒤로 박말자의 흐느낌 소리가 가늘게 새어나왔습니다. 믿음이 산산조각 난 자리에는 오직 차가운 진실과 뼈저린 후회만이 남았습니다. 챕터 7 비참한 구걸과 차가운 거절. 며칠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늦가을로 접어들어
병원 창밖에 나뭇잎들이 앙상하게 말라가고 있었죠. 강민석에 대한 경찰 수사는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유치장에 갇힌 강민석은 변호사를 통해 박말자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텅 빈 병실 침대에 홀로 앉아 그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박말자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엄마, 나 민석이야. 지금 변호사 인편으로 급하겠어. 나 여기서 나가려면 엄마 합의서랑 탄원서가 무조건 있어야 한대. 엄마가 아들이 효심으로 지어온 약인데 의사가 오해한 거다라고 진술 좀 해줘. 나 감방 가면 엄마는 누가 모셔? 그 늙은 몸으로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자존심 세우지 말고 탄원서 써줘. 나 옥바라지 하기 싫으면. 박말자가 편지를 구겨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천하의 썩을 놈. 애미를 죽이려다 실패해놓고 이제는 꺼내달라고 협박을 해? 네가 사람 새끼냐? 박말자가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병실 안에는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문병 온다며 줄을 섰을 친척들도 동네 사람들도 소식을 듣고는 발길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폐륜 범죄의 피해자가 된 노인을 다들 꺼림칙해하며 피했던 것입니다. 박말자는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공들인 탑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요. 남은 것은 병들고 지친 몸뚱이와 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참담한 현실뿐이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 딱딱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박말자 환자분, 오늘 퇴원 수속 밟으셔야 해요. 보호자분이 안 계셔서 요양병원으로 연계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짐 챙기세요. 박말자가 멍한 눈으로 간호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요양병원? 나보고 고려장 당하라는 거냐? 나 집에 갈 거야. 내 집으로 갈 거라고. 간호사가 난처한 듯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환자분, 지금 돌아가실 집이 없으세요. 아드님이 도박 빚 때문에 집까지 담보로 잡히셔서 이미 경매로 넘어갔답니다. 갈 곳 없으시잖아요. 박말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 집이 넘어가?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집이 어떤 집인데? 저희도 사회복지사님 통해 들은 거라 자세히는 몰라요. 아무튼 여기 더 계실 수는 없으니 준비하세요. 간호사가 나가버리자 박말자는 넋을 잃고 주저앉았습니다. 집도 아들도 돈도 명예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서윤이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회진을 온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차트를 보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수술 부위 잘 아물었고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퇴원하셔도 좋습니다. 약은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요. 서윤은 기계적인 멘트만 날리고 몸을 돌려나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박말자가 침대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왔습니다. 아직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바닥에 철퍼덕 쓰러졌지만 박말자는 엉금엉금 기어서 서윤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서윤아, 서윤아. 서윤이 멈칫하며 내려다보았습니다. 박말자는 체면이고 뭐고 다 내팽개친 채 서윤의 바짓가랑이를 생명줄처럼 꽉 쥐고 매달렸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눈이 멀었었어. 사람 볼 줄 모르고 너를 구박하고. 내가 미친년이다. 제발 나 좀 도와다오. 서윤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말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윤의 신발 위에 얼굴을 묻으며 빌었습니다. 나갈 데가 없다. 집도 넘어가고 민석이 그놈은 감방 가고 나 이대로 쫓겨나면 길거리에서 객사해. 네가 마음 한 번만 돌려다오. 응?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열려있는 병실 문 밖으로 지나가던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웅성거리며 모였다. 국내 최고의 흉부외과 교수가 노인에게 바짓가랑이를 잡혀 있는 모습은 누가 봐도 자극적인 구경거리였습니다. 어머, 저거 무슨 일이야? 저 할머니가 그 패륜 아들 엄마라며 며느리한테 비는 건가 봐.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서윤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다리를 붙잡고 있는 박말자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쭈글쭈글하고 힘없는 노인의 손. 하지만 서윤의 기억 속 그 손은 자신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등짝을 내려치던 무자비한 손이었습니다. 서윤은 몸을 굽혀 박말자를 일으켜 세우는 대신 신고 있던 구두 끝으로 박말자의 손을 툭 밀어냈습니다. 아프지 않게 하지만 명확한 거절의 의사였습니다. 박말자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박말자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서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윤아? 서윤이 차가운 눈빛으로 박말자를 쏘아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도와달라고요?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무슨 15년 전 추석날 제가 제발 친정아버지 임종 좀 보게 해달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빌었을 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죠? 서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서슬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조상님 제사가 먼저라고 하셨죠. 산 사람보다 죽은 귀신 밥상이 중요하다고 저를 부엌에 가두고 전을 부치게 하셨잖아요. 박말자의 입이 벙긋거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울며불며 매달리던 며느리를 매몰차게 밀쳐내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내가 생각이 짧아서. 박말자가 변명하려 했지만 서윤은 말을 잘랐습니다. 생각이 짧았던 게 아니라 당신이 잔인했던 겁니다. 서윤이 한 걸음 물러서며 박말자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닿은 것처럼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당신 때문에 딸 얼굴도 못 보고 차가운 병실에서 혼자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죄책감에 시달리며 지옥을 살았고요. 서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기에 이제 남은 것은 건조한 분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 아들 같은 페류나 뒷바라지 하느라 내 꽃다운 청춘을 다 바쳤어요. 당신들이 내 인생을 짓밟고 비웃을 때 나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버텼다고요. 박말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윤의 말이 구구절절 옳은 말이라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입만 뻐끔거리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서윤아, 그래도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지 않니?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이렇게 비참해졌는데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서윤이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용서요? 벌을 받고 있으니 용서해달라뇨.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 겪는 건 벌이 아니라 당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뿐입니다. 서윤이 쐐기를 박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당신을 살려냈습니다. 제 할 일은 거기까지예요. 앞으로 당신이 어디서 어떻게 살든 길거리에서 굶어 죽든 요양원에서 쓸쓸하게 죽든 저랑은 상관없는 일입니다. 서윤아, 우린 다시는 보지 맙시다. 악연도 인연이라지만 당신들과 엮인 시간은 내 인생의 5점일 뿐이니까요. 서윤은 잡힌 바지 자락을 매몰차게 털어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박말자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는 서윤의 눈빛에는 일말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그대로 몸을 돌려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또각, 또각. 구두 소리가 비수처럼 박말자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가지 마라. 서윤아, 내가 잘못했다. 나 좀 살려줘. 서윤아. 등 뒤에서 박말자의 처절한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빗속을 걸어 나오며 다짐했던 맹세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해진 그들을 내려다보며 철저하게 외면하는 것. 그것이 서윤이 완성한 복수의 마지막 퍼즐이었습니다. 챕터 8 영원한 지옥, 그리고 해방. 서윤은 복도 끝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박말자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었죠. 서윤아, 으흐흑, 내가 잘못했다. 나 좀 데려가 다오. 하지만 서윤은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복도 모퉁이를 돌자 익숙한 노신사가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을 의사의 길로 이끌어준 은인, 흉부외과 최 교수였습니다. 최 교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윤을 맞이했습니다. 최 교수가 서윤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물었습니다. 이 교수, 괜찮나? 얼굴이 많이 상했군. 서윤이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교수님. 오히려 속이 시원하네요. 15년 동안 밀린 숙제를 이제야 끝낸 기분입니다. 그래, 고생 많았네. 자니가 겪은 그 지옥 같은 시간들, 이제 다 털어버리게. 자네는 의사로서 할 도리를 다했어. 그걸로 충분해.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제 저 사람들과는 영원히 끝입니다. 그 시각 병실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박말자는 병원 보안 요원들에 의해 짐짝처럼 끌려나갔습니다. 이거 나 안 가. 내 집 내놔. 내 아들 내놔. 박말자가 발버둥을 쳤지만 건장한 요원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박말자는 쫓겨나듯 병원 밖으로 내쳐졌고 사회복지사의 손에 이끌려 도심 외곽의 허름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 바람이 부는 겨울이 되었습니다. 박말자가 머무는 곳은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요양병원의 좁은 다인실이었습니다.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고 방 안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살던 박말자에게 이곳은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배식 카트가 들어왔습니다.
요양보호사가 플라스틱 식판을 박말자의 침대 위에 툭 던지듯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밥 드세요. 남기지 말고 다 드셔야 해요. 박말자가 퀭한 눈으로 식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식은 밥과 멀건 국, 그리고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박말자가 숟가락을 들여다 말고 흠칫 놀라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평범한 국그릇이 시커먼 독약이 담긴 사발로 보였습니다. 박말자가 식판을 밀쳐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에이, 이거 치워. 안 먹어. 나 죽이려고 그러지. 요양보호사가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또 왜 그러세요? 이거 그냥 미역국이에요. 독 같은 거 없다고요. 아니야. 냄새가 나. 비린내가 난단 말이야. 민석이 그놈이 시켰지? 나 빨리 죽여서 보험금 타먹으라고 시켰잖아. 박말자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녀의 코끝에는 여전히 그날 아들이 먹였던 비소의 비릿한 쇠맛과 역한 냄새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밥에 물에 독을 탔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잠식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말자의 귓가에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 간 아들, 강민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돈 좀 줘. 합의해야 나간다고. 돈 내놔. 박말자가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저리 가. 너 감옥 갔잖아. 왜 또 왔어? 하지만 환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표독스럽게 변해갔습니다. 노인네가 끈질기게 안 죽네. 그냥 죽어. 죽어야 돈이 나오지. 으악. 살려줘. 민석아, 내가 잘못했다. 나 죽이지 마라. 박말자가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옆 침대의 할머니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망구 또 시작이네. 쯧쯧, 아들한테 험한 꼴 당하고 미쳤다지. 그러게 평소에 덕을 쌓았어야지. 며느리 쫓아내고 아들만 끼고 돌더니 꼴 좋다. 박말자는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지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아들에 대한 공포와 자신을 살려준 며느리를 버렸다는 뼈저린 후회뿐이었습니다. 박말자는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하염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아, 보고 싶다. 네가 끓여준 된장국이 먹고 싶어. 내가 미쳤었지. 내가 미쳤었어. 하지만 그녀의 뒤늦은 참회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좁고 어두운 방에서 배신과 고독이라는 독을 매일 삼키며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서윤이 있는 대학병원의 옥상 정원에는 맑은 겨울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난간에 기대어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서윤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서윤이 하늘을 향해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 보이세요? 서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5년 전 비 오는 날 낡은 신발을 신고 나오며 맹세했던 다짐이 떠올랐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복수하겠다던 그 도끼 품은 다짐. 이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서윤이 눈물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이제 안 울어요, 아빠. 그 사람들. 제가 벌 줬어요. 아빠 임종도 못 보게 했던 그 사람들. 평생 지옥 속에서 살게 만들었어요. 서윤의 볼을 타고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평생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던 죄책감이라는 바위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도 거기서는 편히 쉬세요. 딸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 이제 진짜 의사로 당당하게 살게요. 서윤이 눈물을 닦아내며 활짝 웃었습니다. 마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은 따스한 햇살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때 서윤의 가운 주머니에서 호출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응급수술 요청 마이너스 흉부외과. 서윤이 호출기를 확인하고는 눈빛을 빛냈습니다. 조금 전까지 눈물 흘리던 연약한 딸의 모습은 사라지고 냉철하고 유능한 의사의 모습만이 남았습니다. 서윤이 휴대폰을 꺼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네, 흉부외과 이서윤입니다.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서윤이 발걸음을 옮기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 바로 수술실로 가겠습니다. 마취과 준비시켜 주시고 제1수술실 세팅해 주세요. 서윤은 옥상 정원을 가로질러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악연을 모두 끊어내고 오롯이 자신의 실력으로 선 그녀의 뒷모습이 당당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서윤이 병원 복도로 들어서자 하얀 가운 자락이 펄럭이며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긴 겨울이 끝나고 찾아온 그녀 인생의 진정한 봄이었습니다. 15년의 긴 한을 끊어내고 비로소 자유를 찾은 서윤 씨. 그녀가 시어머니에게 내린 최고의 복수는 바로 살아서 겪는 지옥이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처럼 결국 모든 것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인가 봅니다. 이제 서윤 씨가 과거의 아픔은 훌훌 털어버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바람대로 행복한 의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